호족, 지방호족 출신들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6대왕 성종 이후 기반을 다졌는데 이들을 통틀어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귀족들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 높은 관직을 독점하였고 벼슬아치에게 주는 땅인 공음전은 물론 불법적으로 토지를 확대하여 재물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문벌귀족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결혼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였습니다. 특히 문벌귀족들은 왕실과 결혼하는 것을 최고의 신분 상승으로 여겼습니다. 고려시대 문벌귀족 중 경원이씨 가문은 제11대 문종부터 제17대 인종까지 10명의 왕비를 배출하며 무려 80여 년 동안이나 왕실과 사돈으로 지냈습니다. 이처럼 대단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은 이 자연인 자신의 세 딸을 문종과 결혼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종이 죽은 뒤 왕위는 자연스럽게 문종과 이자연의 딸인 인해태후 사이에서 태어난 순종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아들을 갖지 못한 채 병으로 죽자 다음 왕위는 동생인 선종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후 병이 난 선종은 11살밖에 안 된 아들 헌종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선종에게는 형제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두고 숙부들이 정치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당시 경원 이씨 가문 중에는 이자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자의의 누이 동생은 선종의 아니 원신공주로 원신공주는 헌종의 동생인 한산으로 나왔습니다. 이자의는 헌종이 죽으면 자신의 외조카인 한산후가 왕위를 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헌종의 숙부인 계림공은 이자의를 비롯하여 경원 이씨 가문을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계림공은 경원 이씨가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왕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계림공은 이자의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면서 군사를 동원하여 이자의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헌종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아 숙종되었습니다. 숙종은 문벌 가문들을 누리고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원 이씨와 혼인을 맺지 않고 왕비도 한 명만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자의가 제거된 후에도 경원 이씨와 가문의 세력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숙종의 뒤를 이은 예종은 다시 경원 이씨인 이자겸 둘째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종이 죽자 이자겸은 자신의 외손자인 14살 된 인종을 즉위시켜 더 강한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인종에게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거듭 시집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실로 들어간 이자겸의 세 딸은 시집 가기 전에는 언니 동생 사이였지만 시집 간 뒤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종은 두 이모와 결혼한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친인척 간에 결혼하는 풍습은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려를 들어져놨다 할 정도의 권력을 누리게 된 이자겸은 스스로 국공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생일을 왕의 생일이나 붙일 수 있는 절을 붙여 인수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 왕이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송나라 왕들에게 글과 선물을 보내며 자기 자신을 지군국사라고 칭했습니다. 지군국사란 국가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란 뜻으로 왕이라는 말만 쓰지 않았을 뿐 자신을 고려의 최고 통치자로 여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자겸은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여 뇌물로 받은 고기에 썩어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왕권 유지의 위협을 느낀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도록 결심했습니다. 인종은 먼저 대궐에 들어온 척준경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척준경은 이자겸의 신복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척준경은 군사를 거느리고 대궐로 쳐들어와 불을 질렀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자겸도 군사를 몰고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불길을 왕이 모으는 국물까지 옮겨붙었고 인종은 목숨을 걸고 이자겸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자겸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왕위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이자겸은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 후 이자겸과 척준경의 행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자겸은 인종을 자신의 집으로 옮긴 뒤 인종이 정치를 할 수 없도록 감시했습니다. 인종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막는 것까지 자유롭게 못하였습니다.
그 사이 이자겸과 척준영은 나랏일을 대신 처리하며 권력의 힘에 마음껏 뽐내었습니다. 결국 이자겸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인종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넷째 딸을 시켜 인종에게 독약을 넣은 떡을 먹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오랜 고민 끝에 인종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독약이 든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첫째 계획이 실패한 이자겸은 이번에는 딸에게 독약을 보내어 임금에게 직접 독약을 먹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고민하던 왕비는 악사발을 들고 가다가 넘어진 척하며 독약을 바닥에 쏘았습니다. 이렇게 인종은 왕비 덕분에 두 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살아났습니다. 그런 중 사소한 일로 이자겸과 척준영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자겸의 아들 이재노비가 척준영이 궁궐에 불을 질렀으니 곧 체포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를 전해들은 척준영이 이자겸에게 몹시 화를 내 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종은 이 소문을 듣고 척준영에게 편지를 보내 이자겸을 제거하여 큰 공을 세우라고 설득했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한 척준영은 이자겸 가족을 두고 그 측근 신하들도 체포했습니다. 이자겸은 전라도 영광으로 귀양 보내져 죽었고 그의 딸인 두 왕비도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인종은 이자겸 일파가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자겸이 죽었다는 소식에 들은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척준형은 2005로 최고지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척준형의 권력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이전에 대궐을 불태우고 왕을 위협했던 일을 문제삼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자겸을 제거하고 1년쯤 지난 뒤에 척준형은 역시 섬으로 귀향 갔습니다. 이자겸이 권세로 휘두르던 시절 북쪽의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고 거란을 멸망시켰습니다. 금나라는 예세를 몰아 송나라까지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막강한 힘을 얻게 된 금나라는 고려에게 자신들을 임금의 나라로 모시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실권자였던 이자겸은 금나라와 전쟁을 벌였다가 패하기라도 하면 자신의 권력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은 여러 신하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금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자겸이 제거되자 인종은 일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인종의 신임을 받고 있던 정지상은 왕에게 개혁을 담당할 인물로 묘청과 백수환을 추천하였습니다. 묘청은 승려였고 백수환은 천문관으로 정지상과 묘청, 백수환은 모두 서경 출신이었습니다. 정지상은 인종에게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려 왕실의 운수를 받쳐주던 계경은 이미 땅의 기운으로 다하였습니다. 서경에 좋은 기운이 있으니 마땅히 도읍을 서경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지상의 대로는 묘청 역시 풍수지리를 내세워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경은 풍수 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활짝 피는 형세의 터입니다. 이런 곳에 궁궐을 지어 머무시면 천하를 아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종은 묘청을 비롯한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 서경의 새 궁궐인 내화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책임진 묘청이 백성들을 심하게 접촉하고 추운 날씨에도 강제로 공사를 시키는 바람에 궁궐 공사를 둘러싸고 백성들의 원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승해왔고 우여곡절 끝에 대화궁이 완성됐습니다. 묘청은 고려의 왕을 황제라고 높여 부르자고 하였고 또한 금나라를 공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금나라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묘청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김부식을 비롯한 몇몇 관리들은 서정천도는 물론 금나라를 공격하자는 묘청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경의 문벌귀족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송나라도 금나라에게 굴복하였는데 고려가 금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인종은 확실한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묘청과 백수환은 왕의 마음을 확실히 돌리기 위해 일을 꾸몄습니다. 이들은 떡을 크게 빚은 뒤에 떡 속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떡을 대동강에 던져줬습니다. 얼마 후 떡 속에 있던 기름이 차츰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영롱한 오색빛이 반짝였습니다. 백사는 임금을 찾아가 아뢰었습니다. 용이 침을 통해 오색 노를 이루니 성스러운 기운입니다. 모든 관리들이 이런 경사를 축하하는 글을 올리게 하옵소서. 류청의 이야기를 들은 인종은 대동강으로 관리를 보내요.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기름장사 관리에게 기름이 물 위에 뜨면 영롱한 빛을 띠게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곧 관리는 물속에서 떡을 찾아냈고 결국 묘청이 꾸민 일인 것이 탄로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무식을 파는 묘청이 임금을 현혹시키겠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묘청은 결국 인종 13년에 조광 등과 함께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난을 통해 새 나라를 세운 묘청은 나라의 이름은 큰일을 한다는 뜻의 대비로 하고, 연호는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뜻의 선교를 했습니다. 나라의 꼴을 맞추자 묘청과 조광은 군대를 보내 개경을 공격하라고 하였습니다. 공격을 하기 전 묘청은 인종의 사람을 보내 빨리 서경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을 죽여 반역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종은 김무식의 사령관을 임명한 뒤 서경에게 묘청의 팔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김무식은 서경으로 떠나기 전 먼저 개경에 머물러 있던 정지상과 백수의 목을 베었습니다. 정지상과 백수는 묘청과 조광이 서둘러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앞서지 못하고 개경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서경에 도착한 김무식이 먼저 서경을 단단히 에워쌌습니다. 그는 수군을 보내 서경을 통과하는 대동간의 출입통로를 막았습니다. 김무식의 군대가 서경 주변을 조여오자 조광은 차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조광은 결국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묘청의 목을 베어 개경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묘청의 목을 베고 개경을 갔던 신불군이 오기 갖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조광은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역적이 된 이상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중앙군은 서경을 포기하였지만 조광의 군대는 완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성안의 양식 바닥나기를 기다리던 중앙군은 조광군의 힘이 빠질 즈음 총공격을 퍼부어 서경을 함락시켰습니다. 묘청의 난이 일어난 지 꼬박 1년 만이었습니다. 12세기는 고려의 귀족 문화가 활약이 꽃 피운 시기였습니다. 지배층인 귀족은 국가로부터 토지와 녹봉을 받아 부유하게 살았으며, 화려하고 넓은 집을 짓고 총나라에서 수입한 비단과 장식품으로 치장을 하며 사지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문벌귀족의 생활이 화려해질수록 농민들의 생활은 고달파졌습니다. 농민들은 자기 땅에 농사를 지을 경우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나라에 바쳐야 했고, 국가의 땅이나 귀족의 땅에 농사를 지을 때는 각각 수확량의 4분의 1이나 절반을 바쳐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한해 동안 고생하여 추수를 하더라도 농민들은 수확물의 절반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농민은 공납이라고 하여 지방농의 토선물을 내야 했고, 국가가 요구한 군역이나 유역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 농민들은 항상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고려의 농민들은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지을 땅을 늘리기 위해 산을 깎아 밭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축과 사람의 배설물을 거름으로 사용하여 수확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생활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벌귀족의 횡포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강요하였고, 땅을 빌려준 뒤에는 소장료를 가혹할 정도로 많이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왕권이 위축되자 제 마음대로 백성들의 재물이나 노동력을 차수치하는 탐관오리들이 빚을 끌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자 농민들 중에는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자는 자들도 적지 않게 생겨났습니다. 예전은 이때에 궁핍했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금 여러 고을의 지방관 가운데 청렴한 사람은 열에 한두 명도 없다. 모두들 자신의 이익만 쫓아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을 해치고 있다. 뇌물을 받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을 괴롭히니 백성들의 줄자 도망가였다. 10집 가운데 9집이 빈이 심히 가슴 아파다. 나라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붙잡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혹 농민들이 유난히 많이 도망간 곳은 간부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농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생활이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관리들의 눈을 피해 산으로 들어가 부족하게 가담하거나 목숨을 내놓은 채 관리에게 저항하는 사람들만 늘었습니다. 고려의 관직은 크게 학문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 문신과 군사일을 담당한 무신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신들은 대부분 문벌 가문에서 나왔고 무신들은 대부분 문신보다 낮은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관직체계 역시 무신보다는 문신에 우대하여져 있습니다. 관직은 1품에서 9품까지 단계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무신은 정 3품 이상의 관직을 앉을 수 없었습니다. 문신들이 적점하던 2품 이상의 관리를 재상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국왕과 함께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도 무신들은 최고사령관이 문신의 지휘를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신들은 경제적 면에서도 문신보다 적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관직에 따라 관리들에게 토지를 주었는데 무신의 경우 문신과 같은 등급이더라도 지급받는 토지가 적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가두건인들에게 지급된 토지를 문신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빼앗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위치인데도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는 무신들은 서서히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특히 고려의 제18대 왕인 의종 때는 무신들을 무시할 수 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의종은 개경에 가까운 곳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정자나 별궁을 짓기 위해 툭하면 무신들을 동원했습니다. 의종은 무신들이 지은 정자나 별장에 문신들을 불러놓고 함께 시를 짓거나 음악을 들으며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무신들을 둘러싸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문신들은 먹고 마시며 놀고 있는데 자신들은 땀을 흘리며 경비를 서야 하니 무신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만이 쌓이게 되자 무신들 중 몇 명은 몰래 모여 정변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왕과 문신을 수행하는 맞닿은 지휘관이 이고는 문신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에 있던 정중부를 찾아가 설득하였습니다. 정중부는 문득 자신이 얼마 전 김동훈 중에게 당한 수모가 떠올랐습니다. 섰다 그분면밥 잡귀를 쫓는 의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종의 총알을 받던 김돈중은 갑자기 촛불로 정중부의 긴수염을 태워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정중은 김돈중을 호되게 때렸습니다. 그러다 문벌기적으로 위세가 높았던 김돈중의 아버지 김부식은 왕에게 나아가 정중부를 매질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김부식이 체면을 생각하여 허락해준 뒤에 김부식이 몰래 정중부를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문신에 대해 원한이 깊어진 정중부는 결국 의왕과 이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변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170년 8월 금음날 이후 의종들은 문신을 데리고는 보현원이라는 절로 향하였습니다. 대궐을 밖으로 놀러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뒤로는 다른 날과 달리 유난히 긴장한 군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보현원에 도착하기 전에 성문 앞에서 술자리를 벌이고는 무신들에게 오병수박휘라는 무술시범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오병수박휘란 5명이 한 조를 이루어 왼손으로 겨루는 무술시합이었던 것입니다. 무신들이 너무 지쳐있다고 느낀 이종은 오병수박휘를 잘하는 군사들에게 상을 내려서 그들의 불만을 달래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60이 가까운 대장군 소영이 오병수박휘를 하고 젊은 무신을 이기지 못하고 달아난 것입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젊은 무신 한미가 갑자기 이소홍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것을 본 왕과 무신들은 재밌어하며 웃었습니다. 이때 안색이 변해한 정중부가 나서 항의하였습니다. 이소홍이 비록 무신이지만 벼슬이 종상품인데 어찌 나이도 어리고 종오품의 한례가 이런 심한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무신들 사이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중부의 항의에 당황한 왕은 자리를 수습하여 다시 보현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종이 보현원에 들어서자 갑자기 이방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평소에 왕의 총애를 받으며 방자하게 굴던 문신들을 하나 둘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한례와 김돈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돈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김돈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였고, 한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껴 왕의 침전까지 따라들어가 심상 밑에 숨어있던 것입니다. 왕을 따라 보현원으로 들어간 정중부는 왕에게 한례를 보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방과 이고도 칼을 빼어든 채 왕의 침상 앞까지 와서 한례를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위협을 느낀 왕은 한례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례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곧 이방과 이고는 군사들을 모아 개경으로 향하였습니다. 대궐에 남아있는 문신들이 반격할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둘러 개경에 도착한 이방 일행은 대궐로 뛰어들어가서 문신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습니다. 문신에 관을 쓴 자는 말단 관리라도 시일에 남기지 말고 전부 죽여라. 이방과 이고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은 닥치는 대로 문신들을 죽였습니다. 훗날 그 숫자를 세어보니 이때 죽은 자가 좋게 10명이 넘었다고 전합니다. 한편 보현원에 있던 왕은 정중부와 함께 대궐로 향하였습니다.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왕이 대궐로에 돌아오자 왕을 모시던 남은 무신들은 정중부 일행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고 곧 그들 중 20명가량이 정중부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정중부와 이방, 이고 등은 이종을 그대로 두면 자신들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변을 일으킨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종을 폐위시켜 거제도로 보내고 태자 역시 섬으로 쫓아버렸습니다. 한편 정변인 중에 사라진 김돈중은 현상금을 붙여 수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에 숨었던 김돈중이 자기 집 하인이 일러 바치는 분할함에 잡혀오자 정중부가 김돈중을 직접 처단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방과 이고는 당시 네로라하는 문신들 중 많은 사람들을 직접 처단해 죽이고 그들의 집까지 헐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손을 들었다고 생각한 말단 군돌들은 문신들의 재산을 빼앗고 왕실 창고까지 털어 수많은 곡식과 재물을 나눠 가져왔습니다. 정면에 성공한 정중부는 이종의 둘째 동생을 왕으로 세워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가 바로 제19대 왕인 명종입니다. 이로써 정권은 무신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무신정부에 성공한 이방과 이고는 정변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먼저 욕심을 드러낸 사람은 이고였습니다. 이고는 권력을 혼자서 가지기 위해 군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고의 계획을 알아차린 이방은 군사들을 모아 이고를 죽이고 권력을 되찾으려 한편 1173년에 문신 김보당은 이종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경주로 데려온 후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정중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장군 이민을 경주로 내려보냈습니다. 천민 출신이던 이민은 무신정면 당시 낮은 관직에서 무관이었는데 많은 사람을 죽여 악명 높아진 인물이었습니다. 경주로 간 이민은 이종을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이로써 김보당의 난은 군사를 일으킨 지 한 달도 안 되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김보당이 난을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174년 서경에서는 조이총이라는 인물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정중부는 드디어 정권을 잡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조이총의 난을 진입하는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군사를 동원해 이방을 사냥한 것입니다. 70살이 다 되어 정권을 잡은 정중부는 군사기구인 중방을 이용하여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아들과 사위들도 백성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빼앗는 데 횡포를 벌였습니다. 정중부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던 1179년 26살의 젊은 장군인 경대상은 군사를 이끌고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정중부의 횡포를 분개하던 그는 정중부의 아들 정균을 죽였습니다.
한편 정중부는 대궐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곧 그에게 양심을 품고 있던 백성들의 밀고로 정중부는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조정의 권력은 경대승에게 옮겨갔습니다. 경대승은 무신이지만 무신정변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그는 정중부와 함께 횡포를 부렸던 무신들을 잡아 죽였고 이후에는 자신들을 믿고 횡포를 부리는 무신들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궁궐안에는 경대승에게 불만을 품는 군사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에 불안해진 경대승은 자신의 친변을 보호할 수 있는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을 만들고 수사한 자들이 생기면 곧바로 잡아들 처벌하였습니다. 1183년까지 거의 4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던 경대승은 정중부와 칼을 빼어들고 쫓아오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경대승이 죽자 이의민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의민은 천민 출신의 무신으로 그가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의민의 아버지는 소금과 채를 파는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절의 노비였습니다. 이의민 삼형제는 정주에서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두 형은 감옥에서 죽고 이의민은 심한 고문을 받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경주의 한 관리는 이의민의 힘과 재주를 아깝게 생각하여 그를 개경으로 보낸 군인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의민은 체구가 크고 힘이 세서 한눈에 내려오는 인물이었고 특히 오병 수박회를 잘하여 진급도 빨랐습니다. 또한 무신정변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워 무관의 최고 지휘인 상장군까지 승진했습니다. 경대승에 이어 권력을 잡게 된 이의민과 그의 자식들은 벼슬을 팔고 재물을 빼앗는데 또다시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13년 동안 권력을 휘두르던 이의민은 1196년 최종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종환의 이의민을 제거하겠다는 동기는 아주 작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최종환의 동생 최종수는 비둘기를 기르고 있었는데 이의민의 아들 이재영이 그 비둘기를 뺏어갔습니다. 최종수는 이재영을 찾아가 비둘기 돌려달라고 했으나 수모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게 된 최종환 형제는 이의민이 경상도에 있는 별장을 봤을 때 이제를 쫓아가 살해했습니다. 최종환 형제가 이의민을 죽이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망이었던 이종을 죽인 자들을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종원 형제는 의종을 대신해 왕의 자리에 앉은 명종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종원은 대궐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종원 형제는 명종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의심해 명종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종의 막내 동생인 신종을 제20대 왕으로 앉혔습니다. 왕을 바꾼 후 최종원과 최종수 사이에는 최고 권력자들을 놓고 미묘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최종수는 비밀리에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래들은 최종원은 무리하게 왕제가 혼인하면 백성들 반감을 일으킬 수 있었다 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동생이 왕의 장인이 된다면 자신보다 체력이 커질 것을 염려해 두었습니다. 태자의 혼인날 최종원이 이끄는 군사 1,000명과 최종수가 동원한 군사 1,000명은 대궐 앞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최종수의 군대는 최종원의 군대에 밀려 후퇴했고 최충수는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최충수는 뒤따라온 최충원의 군사에 잡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최충원은 앞선 무신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왕에게 10개 항목을 개혁안을 담은 봉사 10조를 건의했습니다. 봉사 10조는 권세자들이 불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던 팽해를 단속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종전인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양둥가림이라는 것으로 최중원 자신도 그 개혁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전의 무신 권력자보다 더 백성들의 피땀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최충원은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사병 집단이었습니다. 최충원은 경대승이 만든 도방을 통해 친면을 보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 권력기관인 교정도감을 만들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나라들을 총괄하였습니다. 최충원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를 뽑았습니다. 최당 관청을 문시한 채 자신의 관리의 명단을 만들고 왕에게 올렸습니다.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 모든 신하들은 최충원을 하늘처럼 떠받들였습니다.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부른 최종원은 1221년 신종의 아들 희종까지도 폐위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이유로 희종을 강화도로 쫓아보냈습니다. 이후 최종원은 해위는 명종의 태자 훗날 강종을 왕위로 앉혔습니다. 1219년 최충원은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충원이 죽자 모든 문무관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장례에 임하였으며 왕이 죽었을 때처럼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최충원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장남인 최후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최후는 아버지 최충원이 닦아놓은 통치 조직과 경제적 기반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교정도감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일부터 나라는 일 전반을 담당했고 도방, 정방, 서방 등의 기구들 역시 최후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중 정방관은 문관과 무관을 선별하는 기구였습니다. 전에는 최충원이 마음대로 사람을 뽑은 다음에 형식적으로나마 국왕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후는 그 절차마저 없애고 정방에서 자기 마음대로 관리를 뽑았습니다. 또한 서방이라는 기구는 문신들을 관리하는 기구로 최후의 집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최후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국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제 최후의 집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논의되는 것은 물론 연휴까지도 열렸습니다. 최후의 집에서는 거의 매일 격구나 활쏘기 같은 무술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몽골이 쳐들어오자 최후는 개경을 벌인 채 강화도 수도까지 옮기며 주력량을 쳤습니다. 조정이 강화도로 옮겨간 동안 몽골군은 각지를 공격하여 수많은 고려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최후는 막강한 사변 집단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강화도에서 자신의 친면을 평안을 보호하려 할 뿐 몽골군과 적극적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몽골군 때문에 고통을 겪는 동안 최후는 강화도에 궁궐을 세우고 예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후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70살이 되도록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후는 정실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했고 희생인 첨에게서만 두 아들 만종과 만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출신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천한 출신의 아들 후계자를 삼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후는 두 아들을 중으로 만들어 절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최후는 만전을 다시 불러들인 뒤 이름을 최양이라 고치고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30년 동안 왕 위에서 군림하던 최후는 1249년 춘을 거두었습니다. 권력을 이어받은 최항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승려로 보냈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항의 집권기 동안은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최항은 권력을 잡은 지 8일 만인 1257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후 권력은 최항의 아들인 최의에게 넘어갔습니다. 노비 소생이었던 최의는 권력을 잡은 지 1년도 못돼 최씨 집안의 신복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중원, 최후, 최항, 최의 사들이 4대 60년에 걸친 최씨 정권을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신정권이 일어나기 전부터 농민들은 각종 세금이나 요역, 군역에 시달리면서 살 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몽골귀족들은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한 가운데 무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신들 역시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여 백성들의 어려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무신정변에 공을 세운 무신들은 이전에 문신을 맡겼던 주 관직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까지도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세력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들은 고을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농민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더욱 고달파지면서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평안 생활을 재촉했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뜻을 같이 하는 무리들을 모아서 무신 정권에 저항하는 민란들을 일으켰습니다. 저항은 점점 거세져서 노비들을 비롯한 천민들까지도 참여하는 등 민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174년 북쪽의 중심지역인 서경에서 조이총은 난을 일으켰습니다. 조이총은 서경의 최고 책임자로 중앙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서경의 민심에 이용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고구려 예수도 개경에 버금가는 대화를 받던 서경은 묘정의 난에 실패한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인정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이총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주변에 가까운 성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습니다. 개경의 중방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병들이파 악하니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미 군사들이 동원됐다고 하니 우리가 어찌 당하고만 있겠는가. 모든 성에서는 군사들을 모아 서경으로 모여라. 주변 지역의 40여 개에 이르는 성들은 조이총의 말에 즉각 호응하였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윤임첨에게 서경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군은 전령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진압군과 조이총의 군은 밀리고 밀리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중부의 아들이 이방을 살해하였습니다. 뒤에 이어 정중부가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을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는데 온 힘을 쏟기 힘들었습니다. 진압군과 조이총의 군은 여러 달 동안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1년 뒤인 1175년 조이총의 군은 봉화우 전투에서 3천여 명이 전사하면서 치명타를 입었고 이듬해 6월 서경이 함락되면서 조이총은 사로잡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조이총의 군대가 2년 가까이 버틸 수 있던 것은 이들의 난에 북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정권에 대한 반감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조이총의 난 이후에도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새로운 난을 일으키며 정권에 저항하고 했습니다. 서경지역 백성들의 저항은 조이총의 난이 진압되고서도 3년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조이총의 난이 진행되던 시기인 1176년 충청도에서는 망이와 망소이가 1년 반 동안 난을 일으켰습니다. 망소이의 난. 당시 고려는 지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반 행정구역으로는 현을 두르고 특수행정구역으로는 향과 부고, 소 등을 두었습니다. 현중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습니다. 속현은 인근 주현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관리했습니다. 향, 소, 부곡 등 특수행정구역 주민들은 특별한 농산물이나 광물 혹은 자기 종이 같은 물품을 국가에 바치는 등 훨씬 더 골달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현해 주민과 다른 별도의 장부에 등록된 데는 차별화받았고 천민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망이와 망소이는 공주지역에 있는 영학소라는 특수행정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주현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난을 일으켰습니다. 주현으로 승격되면 지방관이 파견되며 세금 부담도 줄고 차별 대우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망소이는 난을 일으킨 지 불과 며칠 만에 명학소를 관리하던 주현인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망소이 세력이 공주를 함락시키자 정중부 세력은 빨리 해산하여 골로 돌아가 생업에 힘쓰면 지금까지의 일을 전부 용서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페어치를 쓰는 것은 아직도 조이총의 난도 진압되지 않아서 진압군을 양쪽으로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소이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조정은 진압군을 내려보냈으나 망이 세력에 패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망소의 고향인 명왕소를 충순현으로 승격해주고 지방관도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소에서 주현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망소의 세력은 조정에게 약속을 실천하고 민난을 일으킨 자들에게 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조정은 반란군이 해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화해가 잘 이루어지자
조정은 망이에게 약간의 곡식까지 주어 고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거는 약속을 잘 지켜 명확소에 충순을 올려주고 지방관까지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나는 제압하러 왔던 관군이 가까이에 있던 망의 세력에게 무리하게 토벌을 하였습니다. 망이 와 망소인은 계열군까지 들어가 협상을 하였으나 그 사이 관군은 망이의 어머니와 아내를 인질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망이와 망소인은 돌아온 지 40여일 만에 다시 공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조정일이 조의총에 난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 뒤여서 망이 망소의 세력을 제압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은 명확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던 조치를 취소하고 망이와 망소이를 처형하였습니다. 민란이 농민들의 지지를 얻은 이유는 정부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일대는 1190년대부터 시작하여 1203년 무렵까지 무려 10년 동안 민란이 여기저기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세력은 김삼이와 효심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이었습니다. 1194년은 93년은 김삼이와 효심은 각자 무리를 모아 봉기하였습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김삼이는 은문사라는 절과 관련된 세력이고 효심은 성씨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일반 농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김삼이와 효심은 각각 은문과 초전 오늘날의 울산을 보거지를 두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규모가 매우 컸을 뿐만이 아니라 기세 또한 하나를 찌를 듯 높았습니다. 민란이 일어나자 개경에서는 대장군 전종공격을 비롯하여 잘 짜여진 진압군을 신속하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진압군들은 민란군들과 싸우는 족족 계속해서 패하였습니다. 농민군들을 뒤에서 이의민이 돕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이의민은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일어난 김삼이와 효심들을 지원하여 신란을 부흥시킨다는 명분으로 망군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의민은 아들 이지순을 진압군의 부사령관으로 앉힐 뿐만 아니라 농민군들에게 진압군 정보를 몰래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지순은 농민군들에게 옷, 양식, 신발, 보선 등을 보내주었고 농민군들도 이에 대한 대가로 금연보화를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후 진압군 사령관인 전종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종걸은 이의민의 위세에 눌려 대놓고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지순이 법으로 다스린다면 그 아비가 나를 해치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지순을 그대로 두면 반란 세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이 패전의 책임을 지겠는가. 낙담한 전종걸은 고민 끝에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진압군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농민군의 세력은 경상도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이지순이 농민군과 내통했다는 소문이 개경까지 퍼졌습니다. 주변을 이식한 이의민은 진압군을 새롭게 구성하여 내려보냈습니다. 정부군이 강력하게 진압하자 이번에는 농민군이 계속해서 싸움에 졌습니다. 추위에 굶주림에 고생하던 농민군들 하나둘 도망치고는 항복하였습니다. 이듬해 김삼인과 진압군에게 항복하여 죽음을 당하자 결국 농민군 세력은 결속을 잃고 터졌습니다. 효심이 이끄는 농민군 역시 일련에서 크게 진리 낙심하여 뿔뿔이 떠났습니다. 1194년 말 효심마저 잡히면서 경상도의 민란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농민군의 나머지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근처의 산간지역에 피신하여 담기에 노렸습니다. 무신집권기 이전에는 태어날 때 주어진 신분은 죽을 때까지 유지될 뿐이 아니라 그 자식까지에게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상승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신집권에게는 가난한 농민이나 천한 눈빛 출신들이 신분을 넘어 출사하려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최고 권력자가 된 이의민이었습니다. 당신의 부모 중 한 명만 노비여도 그 후대는 모두 노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의민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말단 군졸과 상당군 그리고 정권을 움켜쥐는 최고 권력자까지 되었습니다. 이의민의 이런 인생은 다른 노비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던 노비들은 어느 틈에 신분 상승의 꿈을 꾸며 희망을 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비들의 바람을 담아 일어난 사건이 바로 유경에서 일어난 만족의 난이었습니다.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한 2년쯤 지난 1198년의 일이었습니다.
최충원의 사노비였던 만적은 여러 서명의 노비들과 함께 개경의 뒷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적은 주변의 노비들을 불러 모은 뒤 이야기했습니다. 무신이 건너 잡은 뒤에는 우리같이 천한 노비들 중에도 높은 벼슬이라고 오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장군이나 정성이 되는 씨가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도 떠들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만적은 무신들처럼 자신들도 권력을 줄 수 있다며 선동하였습니다. 최충원의 옆에서 무신들이 죽고 죽이며 권력을 얻는 장면을 봤던 만적은 정권을 잡고 있는 최충원만 죽인다면 자신도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적은 고사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정해 무리를 모은 다음 흥국사에 모입시다. 그러고는 궁궐로 진격하여 궁궐에서 일하는 노비들에게 최충원과 권력자들을 죽이라고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주인을 찾아내어 죽이고 노비 군사를 불태운 뒤 권력을 잡읍시다. 만적은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황색 종이 수천 장을 오려서 정자를 만들어 붙이기로 했습니다. 거사를 치르는 동안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한 날이 되자 흥국사에 모인 노비들은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적은 하는 수 없이 나흘 뒤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 충유의 노비인 순정이 자신의 주인에게 이 사실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한 충유는 곧바로 최충원에게 이 일을 알렸고 이 사실을 들은 최충원은 군사들을 풀어 수백 명의 노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만적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산채로 잡아 강물에 던져 죽였습니다. 만적의 공기는 이렇게 어렵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비가 신문 해방을 시도했던 것은 우리 역사에서는 보기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첼시 정권이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에도 많은 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민란들 중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미루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삼국 부흥운동은 자기 지역에서 번영했던 왕조의 부흥을 내걸어 지역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최씨 정권에 저항하였습니다. 먼저 신라 부흥운동은 경주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삼이의 난이 지압된 뒤 그 자녀 세력들은 은둔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주의 지방군인들 별초군이라고 부르던 무리가 은문산의 세력을 끌어들여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신라를 부흥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전라도 고부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석성주라는 인물을 왕으로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란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던 석성주는 이 사실을 고부 분수에게 신고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민란을 일으킨 지 1년 반 만에 제압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고려가 거란족의 침입을 받던 시기에는 고려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란족들이 고려의 영토를 넘어 들어와 강원도 원주 근처까지 오자 최충원은 서경 지역의 군사들 중 일부를 원주로 보냈습니다. 원주로 가던 서경 지역의 군사들 중에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방어라는 명령에 불만을 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장교였던 최강수는 그들을 모두 서경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고려 부흥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서경 지역의 관리자 최강수의 친구인 정준유가 최강수를 찾아왔습니다. 정준유는 최강수가 방심한 틈을 타서 소미에 숨겨졌던 도끼를 꺼내 최강수를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최강수의 나머지 세력들도 모두 찾아내 없앴습니다. 이로써 최강수의 고구려 부흥운동 20일도 유지되지 못한 채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백제를 부흥시켰던 운동은 몽골 침략한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강화도에 있던 최우는 몽골군이 전라도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군대를 보내 방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건면이라는 약자가 최우 정권에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 방어하자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건면은 무력해진 고려 왕조 대신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제 부흥 세력은 광대를 점령한 뒤 나주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주성에는 몽골 군대가 싸워이긴 김경손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은년 말에는 김경손은 백제 부흥군의 최고 통치자로 삼으셨으나 김경손의 부하들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제 부흥 세력은 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